충격적인 사건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온했던 동아시아. 문자 수업에서 하워드 교수와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 예상치 못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겨우 600년 된 문자가 5000년 역사의 한자보다 우수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 학생의 도발적 질문에 교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충돌은 미국인 여학생 하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한글에 매료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서양 문명의 충돌 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문화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실비 클라크예요. 소피나 실비아가 아니라 실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잘못 부르곤 해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오래된 석조 건물들 사이로 서둘러 뜰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그 건물들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거인들처럼 제 주변에 높이 서 있었죠. 아침 공기가 제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책과 갓 깎은 잔디 냄새가 났어요. 제 발이 매끄러운 돌길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돌길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전에 걸었던 길이었죠. 저는 드류 하워드 교수님의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수업에 늦었어요. 미국 고향에서는 늦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기 옥스포드에서는 전통이 숨쉬는 것만큼 중요한 곳이라 중요한 규칙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나선형 계단을 급히 올라가면서 공책을 꽉 쥐었어요. 나무 계단이 제 발 아래서 삐걱거렸어요. 저는 거의 그 계단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젊은 아가씨, 천천히 가세요. 지식은 당신을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렸으니 1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늦을 수 없었어요. 하워드 교수님의 수업에는 더더욱요. 매 강의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보물상자를 여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나무 문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워드 교수님의 강의 중에 보통 있는 조용한 존경심 대신 저는 천둥처럼 부딪히는 환한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제 손이 황동 문손잡이에서 얼어붙었어요.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는 문을 밀고 혼돈 속으로 들어섰어요. 교실이 변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렬된 책상들이 이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가운데로 그어진 것처럼 두 편으로 나뉜 것 같았어요. 한쪽에는 하워드 교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의 회색 수염이 감정에 떨리고 트위드 재킷은 마치 팔을 격렬하게 휘둘렀던 것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리창이 서 있었어요. 보통은 차분한 표정을 짓는 중국인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얼굴이 격렬하고 자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영어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기호들을 보여주는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600년의 역사예요. 하워드 교수님의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글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영원히 바꾼 혁명적인 시스템이에요. 리창은 너무 세게 고개를 저어서 저는 그의 안경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겨우 600년 된 문자 체계가 5000년 전통의 중국 문자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방 안의 공기는 전기를 띈 것 같았어요. 단순한 학교 논쟁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단지 알파벳이나 기호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부심과 정체성 그리고 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교실 뒤쪽 자리에 살짝 앉아서 보이지 않게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 눈은 소피아 로웰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항상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한국 TV쇼에 대해 이야기하는 호주 학생이었죠. 그녀는 마치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녀 옆에는 메리박이 앉아 있었어요. 토론 중에 보통 조용히 있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은 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타올랐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책상 가장자리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저는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단지 글자와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떨리게 하고 얼굴을 감정으로 붉게 만드는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죠. 교실은 긴장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워드 교수님의 얼굴은 수염 아래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리창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의 턱은 도전적으로 굳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마치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왔다 갔다 하며 불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어요. 한글의 진정한 천재성은 하워드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 각 글자를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나타내도록 설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전에 어떤 문자체계도 가지지 못했던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리창의 웃음은 날카롭고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 문자를 사용해요. 한글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한국을 넘어 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에 메리박의 얼굴이 긴장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은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다가 분노로 번쩍였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녀의 유산, 그녀의 정체성에 관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환한 얼굴들을 보고 열정적인 말들이 화살처럼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호기심의 불꽃이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글자의 모양에 대해 그렇게 많이 신경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기호들은 조용한 교실을 전쟁터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을까요? 하워드 교수님이 수업의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는 갑자기 이러한 강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신비로운 한국 글자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교과서를 내려다보았어요. 깔끔한 블록으로 배열된 우아한 기호들을,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이 이상하고 불편한 순간이 언어, 문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교실의 폭풍 후에 도서관은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높은 책장들이 마치 고대의 나무들처럼 천장을 향해 뻗어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제가 보았던 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제 손가락이 책들의 등을 따라 움직였어요. 한국 문자체계, 한글, 세종대왕. 저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시험하듯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낯설고 새로웠지만 어쩐지 흥미로웠어요. 큰 논쟁 후에 하워드 교수님은 모두를 충분히 진정시켜서 우리가 한글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공부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한글은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던 한국의 알파벳이었죠. 교수님은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왜 일부 학자들이 한글이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리창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냈지만 그 후로는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 도서관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둘러싸여 저는 책장에서 무거운 책을 꺼내 펼쳤어요. 안에는 고향의 식당에서 보았던 중국 문자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우아한 기호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든 더 단순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된 직선과 원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제 손가락이 그 모양들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들은 그저 무작위 표시가 아니었어요. 각 기호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느낄 수 있는 논리가 있었어요.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된 노래의 박자를 듣는 것처럼요.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관한 책들에 빠져들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제 앞에 펼쳐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던 현명한 왕. 우리가 말할 때 입이 만드는 모양을 기반으로 글자를 디자인한 왕. 자음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각진 기호를 따라가며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었어요. 모음 오는 혀의 모양과 입술의 둥근 모양을 보여줍니다. 등을 따라 전율이 흘렀어요. 이것들은 그저 무작위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마치 소리를 만드는 행위 속에서 얼어붙은 인체 자체의 작은 그림 같았어요. 어떻게 전에는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시간을 완전히 잊고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한글에 대한 각각의 새로운 사실이 저를 더 호기심 많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어에서 글자들이 음절을 형성하는 블록으로 그룹화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종대왕이 중국 문자를 버리면 한국이 전통에서 단절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자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사람들이 복잡한 중국 문자를 공부하는데 몇 년을 보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집했어요.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속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썼어요. 제가 계속 읽으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도서관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폐관 시간을 알렸을 때 저는 아쉬움을 느끼며 노트를 모았어요. 어두워지는 옥스포드의 저녁을 통해 기숙사로 걸어가는 동안 그 기호들이 제 마음속에서 춤을 췄어요. 석조 건물들은 황혼 속에서 그들의 비밀을 더 가깝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고 처음으로 저는 그중 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밖에서는 하늘의 첫 별들이 나타났어요. 그 아래를 걸으면서 저는 세종대왕이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들을 만들었을 때 수세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했어요.
모두가 그가 틀렸다고 말했을 때 무언가를 믿기 위해 얼마나 용감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제 기숙사 방은 달랐어요. 어떻게든 더 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이 그 벽을 넘어 확장된 것처럼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즉시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어요. 배운 것을 복습하고 싶어서요. 저는 빈 페이지를 꺼내보았던 한글 글자 중 일부를 복사해보려고 했어요. 첫 시도는 서툴렀어요. 직선이어야 할 선이 흔들리고 원은 슬픈 타원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시도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저는 각 자음을 조심스럽게 그리면서 속삭였어요. 아, 야, 저는 모음으로 계속했어요. 제 룸메이트 제니가 들어와서 이상한 기호로 덮인 종이들에 둘러싸인 저를 발견했어요. 대체 뭐하고 있어? 그녀는 침대에 체육관 가방을 떨어뜨리며 물었어요. 한국 글자를 배우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글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워. 왜?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도 있어? 저는 잠시 멈췄어요. 종이 위에 연필이 떠 있었어요. 어떻게 오후 내내 제 안에서 자라난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리하고 사려 깊게 디자인된 무언가를 발견한 흥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알파벳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까지 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제니는 어깨를 으쓱하고 샤워하러 갔지만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연습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글자들이 새로 변해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세계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왕과 그 선과 곡선 안에 인간 언어의 모양을 담고 있는 기호들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명확했어요. 저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도 책에서만이 아니라요. 그 교실에서의 그날 이후 3주가 지나고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쿠션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캘리그라피 붓을 손에 들고 있었죠. 붓은 돌 위로 흐르는 물처럼 흘러야 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은색 머리카락과 대조되는 밝은 색상의 전통 한국 한복을 입은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이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읽고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획에 한국 문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제 옆에는 소피아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알아채고 저를 이곳으로 거의 끌고 왔었죠. 제 다른 쪽에는 놀랍게도 리창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평소의 자신감은 붓을 제어하려고 할 때 어색한 집중력으로 대체되었어요. 우리 맞은편에서 메리박은 마치 익숙한 친구에게 돌아온 사람처럼 쉽게 붓을 움직였어요. 한국 글자 비읍을 쓰는 제 시도는 김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아한 기호보다는 아이의 낙서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잉크가 연습종이 위에 튀어서 글자보다는 작은 폭발처럼 보이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실비,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제 붓 잡는 법을 조정해 주셨어요. 손과 붓, 그리고 종이 사이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숨결이에요. 제가 다시 시도했을 때 뭔가가 변했어요. 붓이 더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것 같았고 글자가 제 손 아래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작은 성취감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아셨나요? 김 선생님이 방 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그를 반대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한자를 버리면 한국이 문화적 유산에서 단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리창은 이 말에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붓이 획 중간에 멈췄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그는 문자 체계가 단지 엘리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문화가 진정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궁궐의 학자들부터 논밭의 농부들까지요. 저는 리창이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분노가 아니라 아마도 마지못한 이해였을 거예요. 수업 후 우리는 한국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책과 유물로 둘러싸인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 머물렀어요. 훈민정음의 복제품이 유리 뒤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상해요. 저는 생각에 잠긴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이전에는 글자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메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할머니는 한글이 단지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나타내고 모음은 우주의 기본 요소를 나타내요.
하늘, 땅, 그리고 사람. 마치 이 단순한 모양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리창은 조용했지만 이제 그가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 문자가 5천년의 지혜와 예술을 담고 있다고 배워요. 각 문자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 영혼의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없었고 단지 깊은 자부심과 아마도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런던의 분주한 거리를 통해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기호들은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세기에 걸친 역사, 예술, 철학, 그리고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그날 밤 런던의 비가 마치 부드러운 손가락처럼 제 창문을 두드릴 때 저는 공책을 열고 다시 한글 알파벳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각 획은 마치 고대와 살아있는 무언가에 세기를 넘어선 조용한 대화에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겨울은 하얀 담요처럼 옥스포드에 자리 잡았어요. 고대 대학을 동화 속의 무언가로 변모시켰죠. 제가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한글 기호로 가득한 플래시카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숙사 창문을 가로질러 섬세한 캘리그라피처럼 패턴을 그렸어요. 하워드 교수님의 수업은 열띤 논쟁에서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어요. 매주 우리는 이집트 상형 문자부터 아랍 문자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탐구했지만 저는 한글의 우아한 단순함에 계속해서 이끌렸어요.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무작위 모양을 암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제 룸메이트에게 설명했어요. 그녀는 제가 점점 커지는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단 그 뒤에 있는 논리를 배우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작은 스터디 그룹은 제 주간 일정의 고정된 부분이 되었어요. 소피아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한국 과자를 가져왔고 메리는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심지어 리창도 자세를 부드럽게 해서 가끔 한글의 특정 측면이 똑똑하게 설계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강의 동안 저의 이해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하워드 교수님이었어요. 언어와 그들의 문자 체계는 단지 도구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절반 나이의 사람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앞에서 걸으면서 말했어요. 그것들은 마음과 마음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세계와 세계 사이에 살아있는 달이에요. 그는 역사 전반에 걸친 한글의 다양한 버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세종대왕이 이 체계를 만들었을 때 그는 단지 문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등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내고 있었어요. 지식이 엘리트만이 수년간의 공부 끝에 숙달할 수 있는 복잡한 기호 뒤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서 저는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세종대왕은 혁명적인 일을 했어요. 그는 지식 자체를 민주화했어요. 수업 후 저는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던 질문을 가지고 하워드 교수님에게 다가갔어요. 한글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는 이해해요.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중요해야 할까요? 하워드 교수님의 눈이 미소 지으며 구석에서 주름졌어요. 실비, 우리가 다른 문화의 언어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같은 문제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을 얻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요. 그는 자신의 서류를 모으고 그런 다음 덧붙였어요. 게다가 단지 그것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화적 성취를 감상하는 것에는 꽤 멋진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이 알가치가 있기 위해 직접적으로 유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들은 제가 서리로 덮인 뜰을 걸어가는 동안 친근한 유령처럼 저를 따라왔어요. 모든 것이 알가치가 있기 위해 직접적으로 유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해서도 깊게 진실한 것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우리 스터디 그룹은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나무 테이블 위에 노트를 펼치고 뜨거운 초콜릿 머그잔에서 김이 올라올 때 창문은 수증기로 뿌옇게 되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저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문화축제를 위해 문자 체계에 대한 작은 전시회를 조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글을 특히 강조하면서 다양한 알파벳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특히 리창으로부터 저항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첫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철학적 기초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가 제안했어요. 중국 문자는 자연의 패턴을 반영해요. 한글은 인간의 말소리를 반영하죠. 두 접근법 모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무언가를 말해요. 메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제 어머니가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전통 캘리그라피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 한국의 일상적인 한글 사진을 친척들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면서 저는 강력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는 것을 느꼈어요. 단지 전시회가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 사이에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에 썼어요. 아마도 이것이 교육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단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통해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봄은 초록빛과 새소리와 함께 옥스포드에 급히 찾아왔어요. 우리의 전시회 날이 밝고 맑게 밝았고 햇빛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대학홀의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자음 차트가 똑바로 걸렸나요? 저는 의자 위에 균형을 잡고 서서 한글 자음이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포스터를 걸고 있던 소피아에게 외쳤어요. 충분히 똑바르네요. 그녀는 내려오기 전에 포스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정하면서 대답했어요. 방 건너편에서 리창은 중국 문자의 진화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조심스럽게 배열했어요. 고대 갑골문에서 현대 형태까지요. 그의 손은 마치 각 이미지가 귀중한 보물인 것처럼 다루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메리는 방문객들이 한글과 한자 모두로 자신의 이름을 써볼 수 있는 테이블을 감독했어요. 아름다운 붓들이 먹돌 옆에 놓여 있었고 덜 용감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펜들도 있었어요. 하워드 교수님이 일찍 도착하셨고 우리의 작업을 둘러보시며 자랑스러움에 빛나셨어요. 놀랍군요. 그는 전시물에서 전시물로 이동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방문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대학 전체에서 온 학생들,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 심지어 몇몇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까지 저는 제 배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날갯짓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전시회는 혼란으로 시작되어 깊은 무언가로 이어진 여정인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를 대표했어요. 오후는 설명과 시연의 흐릿한 연속이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누군가에게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첫 시도를 안내했는지 세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제가 처음 그 체계의 우아한 논리를 이해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으로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이 자음 기억이 어떻게 목구멍을 막는 혀처럼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어린 소년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 멋져요. 그는 연습 종이에 그 모양을 따라 그리려고 하면서 외쳤어요. 정말 이해가 되는 비밀 코드 같아요. 방 건너편에서 저는 리창이 연로한 교수님에게 중국 문자의 진화를 설명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문자 체계 외에는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균형 잡힌 감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독특하게 자신들의 것으로 변형시켰는지도 언급했어요. 메리와 소피아는 캘리그라피 스테이션에서 함께 일하며 방문객들이 두 문자 체계 모두로 간단한 문구를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방은 사람들이 다른 알파벳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며 음악처럼 소리가 오르내리는 활동으로 윙윙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왔어요. 제가 어린 소녀에게 세종대왕이 특별히 배우기 쉽게 한글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입 모양처럼 보이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정확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니은이 N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와 어떻게 닮았는지 보여줬어요. 정말 똑똑하네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마치 그가 전혀 비밀이 아닌 비밀 코드를 만든 것 같아요. 방 건너편에서 저는 리창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잠시 동안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의 표정에서 우리의 첫 만남 때의 방어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무언가를 보았어요. 아마도 한 문화의 성취를 감상하는 것이 다른 문화의 성취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인식이었을 거예요. 오후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방문객들이 떠났을 때 우리 그룹은 우리 노력의 결실에 둘러싸여 방 중앙에 모였어요. 발표할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더 빨리 뛰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여름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졌어요. 한글이 태어난 곳에서 공부할 거예요. 제 주변에서 감탄과 축하가 터져나왔어요. 메리는 저를 꽉 껴안고 내 사촌들이 최고의 길거리 음식 명소를 보여줄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심지어 리창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세계의 일부에 있는 동안 중국어도 좀 배워야 할 거예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균형을 위해서요. 우리가 전시회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하워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어요. 알아요, 실비,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 강좌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다른 문화 간의 이해의 다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상상한 적은 없었어요. 그는 우리의 작은 그룹을 가리켰어요.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중국인, 한국계 미국인 모두 함께 일하고
마치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열띤 논쟁이 다른 생애에서 일어난 것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원래 한글 디자인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조심스럽게 말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해로 꽃피고 그 다음에는 감사로 그리고 마침내 사랑과 같은 무언가가 되었어요. 한글의 우아한 기호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것이었죠. 그날 밤 여름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해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제 한글 연습 노트를 옷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게 보였던 기호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각각이 그것들을 만든 문화의 속삭임을 담고 있었죠.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지 한국으로의 여정뿐만 아니라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는 이해의 더 큰 여정에 대해서요. 저는 어떻게 언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지, 어떻게 수세기 전의 왕의 연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창문 밖으로 별들이 검은 종이 위에 먼 잉크 방울처럼 옥스포드 하늘을 점점이 수놓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배울 새로운 기호들, 만들 새로운 다리들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처음에 도서관에서 피난처를 찾게 만든 그 폭풍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를 이 예상치 못한 길로 시작하게 한 그 폭풍에요. 어떤 여정은 한 발자국으로 시작돼요. 저의 여정은 하나의 기호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는 줄곧 그곳에 있었던 세계들, 읽기를 기다리는 페이지 위의 글자처럼 눈에 보이지만 숨겨져 있던 세계들로의 문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